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동결자산 해제 등 핵심 쟁점에서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며 회의에 나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회의는 미 동부시간 기준 금요일 오전 10시 50분쯤 시작돼 2시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지 4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60일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양해각서를 승인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동결자산 해제 등 특정 사안들은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양해각서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하고 60일간 이란 비핵화를 집중 논의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절대 핵무기나 핵폭탄을 보유하지 않을 거라는데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은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 협조 속에 미국 주도로 발굴돼 파괴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등 제한 없이 즉시 개방돼야 하며 이란은 해협에 남아있는 기뢰를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금전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이란이 원하는 동결자산 해제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협상에서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군사행동 재개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ll, a deal that wasn't going to be good for us is the line, ultimately, because, I'm playing it out and we're going to see, and that's what I do. I negotiate, they negotiate. They're very good negotiators. They're crafty. 제디 벤스 미 부통령도 협상 상황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이란 핵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nuclear stuff, the highly enriched stockpile, and also the question of enrichment. So, we're going back and forth with them. The president will be in a position where he can endorse the agreement, but obviously that's still TBD. 네, 미국은 막판까지 대화와 제재 카드를 병행하면서 이란을 향해서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고요? 네, 현지 시간 29일 미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만났습니다. 두 장관은 모두 발언 없이 악수하며 기념 촬영한 뒤 기자들 질의에 답하지 않고 회담장으로 향했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국제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파키스탄은 그동안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온 만큼 막바지 협상 타결에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이런 국면에서도 미국은 이란 경제의 생명줄인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 데 관여한 선박과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면서 이란 정부가 석유 수익을 늘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미국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지만 최종 합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주장하고 있다며 핵 합의는 없을 거란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번엔 이란 측 반응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권종기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곧 서명할 거라고 했는데 이란 쪽에선 온도차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메시지 교환은 계속되고 있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이 현지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바가이 대변인은 서방은 이란을 향해 지시조로 말할 수 없고 이란 스스로 국가 이익과 권리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해상 봉쇄는 애초부터 불법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해상 봉쇄 해제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거짓을 뒤섞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고요? 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파르스 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SNS 글은 사실과 거짓이 혼재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한다는 건 양해각서 초안에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해상 봉쇄를 풀면 이란은 미리 정해둔 절차에 따라 해협 개방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또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파괴할 것이란 주장도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와 레바논의 완전한 휴전은 양해각서 초안에 포함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이란 내부에서는 합의가 머지 않았다는 신호도 감지되고 있죠. 네, 이란 국영 매체는 전쟁 첫날 미군 공수부로 숨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 준비본부가 구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한 기초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건데 아직 장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전문가들은 최고 지도자 장례를 준비한다는 건 미국과의 합의가 곧 체결된다는 신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기 휴전에 들어간 뒤에나 성대한 국장이 가능한 만큼 사실상 전쟁 종식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입니다. 네, 이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또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고요? 네, 이란 타스님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게슘섬 인근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방공망이 미군 드론을 탐지해서 격추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 소식을 단독 보도로 전하면서 자세한 추가 정보는 추가 발표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SNS에는 어두운 밤하늘에 섬광이 번쩍이고 기관총 소리가 이어지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이번 주에만 수차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교전을 벌이며 물밑 협상 와중에도 군사적 긴장을 이어갔는데요. 이란 전문가인 하미드레자 아지지는 SNS에서 낮에는 합의가 임박했다고 예고했다가 밤에는 교전을 주고받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연장 합의가 임박한 가운데 이란 수뇌부가 연일 전후 경제 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충격으로 민생 경제가 무너지면서 이란 역시 다급한 상황인데 관건은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전후 경제 복구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라고 의회에 지시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과 생산 활성화, 전쟁 피해 복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문제를 거듭 언급해 물가 안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란 대통령은 테헤란 상공회의소를 찾아 이제 경제와 국민 생계 회복이 핵심 전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같은 날 이란 정부는 혁명수비대 등의 거센 반발을 누르고 87일 만에 인터넷 접속을 복구했습니다. 대략 1,000만 개의 일자리와 연결된 디지털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첫 조치였습니다. ستاد در جلسات مکرری که داشت دیروز به این جمع‌بندی رسید که بازگشایی اینترنت انجام بشود و دیروز هم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까지 벌어질 정도로 휘청거렸던 이란의 민생 경제는 전쟁이 터지면서 붕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통화 가치가 기록적으로 폭락한 가운데 일부 식료품과 의약품의 가격은 2배 넘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소한 30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은 상태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경제를 재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란이 최대 1,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동결자산 회복이나 경제 제재 해제에 매달리는 이유입니다. در مقابل ما الان بیش از 20 خورده سال در تحریم هستیم. شاید تعداد تحریم هایی که علیه ما شده از 2000 تحریم بیشتره. افراد، بنگاه‌ها،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미국도 협상 진행 중에도 추가로 경제 제재를 발표하며 최대한으로 압박의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문제 삼아 우방국 오만까지 폭격하겠다고 위협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술이 선을 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뒤흔든 거침없는 압박 타깃은 이제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쿠바로 향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전통적 중재국이자 맹방인 오만에 공개 폭격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란과 밀착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논의했다는 이유입니다. Nobody's going to control it. It's international waters, and Oman will behave just like everybody else, so we'll have to blow them up. They understand that. They'll be fine.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의도된 압박임이 확인되면서 동맹의 경계마저 무너뜨린 트럼프식 미치광이 이론이 외교 무대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1, 2기 통틀어 무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한 나라는 전 세계 국가의 8%에 달하는 15개국에 이릅니다. 이라크, 나이지리아, 소말리아에서 대테러 작전을 확장하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는 등 무력 수위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벼랑 끝 전술에 국제사회는 레드라인이 사라졌다며 우려를 쏟아냅니다. President Trump seems keen on taking the madman theory to new heights by demonstrating that there is basically no red line, no limitation in what he's willing to do in order to achieve his objectives. 동맹국까지 벼랑 끝으로 몰며 이란과의 종전 협상 판을 흔든 미국의 다음 타깃은 쿠바입니다.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쿠바를 전방위로 옥죄며 민중봉기를 통한 올여름 정권 붕괴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단순 제재를 넘어 워게임을 수행하고 쿠바 인근에 항공모함 전단을 전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위협도 노골화했습니다. 이란 종전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잠시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가 무너지면 미국이 접수하겠다는 야심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맹방마저 사지로 몰고 약소국은 무력으로 집어삼키려는 트럼프의 거침없는 독주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 없이 레바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을 돕고 있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에 쫓겨 도망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바논 남부에 또다시 이스라엘군의 폭탄이 떨어집니다. 모든 주민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알린 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섬멸하겠다며 핵심 거점으로 꼽은 레바논 남부를 사실상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휴전 속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군이 레바논 남부 리타니 강을 건너 전략적 요충지로 진출했다며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כשאני אומר את זה, זה לא אמירת סתם. המח"טים מספרים לי, גם החיילים, שבכל מגע איתם, בכל התקלות, אנחנו גם מחסלים את החיזבאללה וגם מניסים אותם, הם במנוסה. 지난 2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진 공습에 마을은 이미 폐허가 됐습니다.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 속에 주민들은 대피할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فما إلي قلب اترك وفل إنه لوين بدي فل اتشمشط تروح اتغرب اقعد اتهجر.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4월 17일 휴전 이후에도 300명 가까운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15 children killed and 62 injured in 7 days. That's an average of 11 children every 24 hours. We understand the vast majority of these children were impacted by airstrikes in South Lebanon. 어린이와 민간 시설을 항상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인도법은 여기서는 먼 나라 얘기입니다. 구호품도 제대로 닿지 않는 폐허 속에서 레바논 주민들은 자신들이 시작하지도 않은 전쟁이 끝나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지구 반대편 브라질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긴급 방어에 나섰지만 유가 상승 여파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브라질 민생 현장을 김수환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장거리 화물차를 모는
다닐로 제수스 레미 씨는 최근 폭등한 기름값 때문에 운전대를 잡기가 무섭습니다. 운송비에서 떼는 유류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커졌기 때문입니다. 4.000 reais para encher os tanques. Antigamente nós gastava tipo 3.000, 2.800. Então subiu bem. Então 원인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이란 사태로 국제 브렌트 유가가 지난 3월 말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자 세계 9위 산유국인 브라질도 충격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원유는 팔면서도 정제시설 부족으로 내수형 경유는 다시 수입해와야 하는 자원 부국의 역설 때문입니다. 브라질 석유청에 따르면 이란 사태 이전인 지난 2월 리터당 5.92헤알이었던 경유 가격은 5월 넷째 주 기준 7.31헤알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체 화물 물류의 60%를 경유 트럭에 의존하는 브라질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긴급 보조금을 투입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간 유통 단계에서 마진을 챙기며 현장 가격이 내려가지 않자 에너지부 장관까지 나서 민간 업계를 강력히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Mas eu quero fazer apelo às distribuidoras e aos postos de gasolina, que eles acelerem esse processo de repasse dessas medidas tomadas pelo governo federal. 정부와 업계가 힘겨루기를 벌이는 사이 생필품과 식료품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고정 수입 없이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서민과 일용직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생존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Olha, eu sinto bastante. Eu acabo trabalhando menos e eu já não compro mais o que eu comprava antes. 중동 전쟁의 여파가 브라질 민초들의 삶과 경제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YTN 월드 김수환입니다. 붕괴 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소문 고가차도 주요 부분 철거 작업이 어젯밤 마무리됐습니다. 사고 발생 나흘 만인 오늘 행신역에서 목포역까지 가는 KTX 첫 차가 새벽 6시부터 열차 운행을 재개한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네, 먼저 서울시 철거 공사 이제 마무리된 겁니까? 네, 어제까지만 해도 안전펜스 너머로 굴착기 등 대형 장비가 분주히 오가며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주변에는 구조물 잔해가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중장비도 사라지고 잔해물들도 거의 치워진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9시 40분쯤 긴급 철거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사고가 난 지 79시간여 만입니다. 철로를 덮쳤던 슬라브와 걷어, 공중 비계 등 상부 구조물은 모두 사라졌고 이를 떠받치던 기둥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붕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둥은 향후 열흘 이내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었는데 이제 정상 운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멈춰섰던 열차 운행이 나흘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코레일은 어제 서울시의 긴급 철거 공사 이후 밤새 철도 시설물 복구 작업을 벌인 뒤 여러 차례 안전 점검과 시범 운전을 진행했는데요. 새벽 5시쯤부터 수색과 고양 차량 기지에서 나온 열차들이 이곳 철로를 지나 서울역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행신에서 서울 용산 구간 KTX 운행과 서울에서 청량리 사이 KTX 이음 운행이 정상화되는데요. 조금 전 새벽 6시에는 행신역에서부터 승객을 태운 목포행 KTX가 이곳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수색역과 서울역 사이 운행이 중단됐던 경의중앙선 일반 전동열차도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계획된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643회로 평소 84.8% 수준까지 운행률이 회복될 거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행신역과 수색역 차량 기지에 입고하지 못해 임시 정비하던 열차들도 오늘부터 기지에 순차 입고시킬 예정입니다. 이후 차량 점검과 정비를 마친 열차들이 투입되면 내일부터는 전 구간에서 모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거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당일 새벽, 시공사가 작업 도중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서울역 측에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시공사인 흥화건설 관계자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26일 새벽 1시 27분쯤 서울역과 무전 교신을 통해 작업을 중단하고 대기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조금 뒤 새벽 1시 반쯤 고가 철거 작업이 시작됐고 새벽 2시 반쯤 상판을 자르던 중 2.9cm 단차가 발견돼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서울역 측에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승인받은 작업 시간이 끝나기 5분 전인 새벽 4시 25분 무전으로 작업을 종료했고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보고에 따라 이상 징후가 발생한 새벽 2시 반부터 실제 붕괴 사고가 일어난 오후 2시 33분까지 고가 아래 철로에는 열차 166대가 지나갔습니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소문 고가차도에서는 붕괴 12시간 전인 당일 새벽 상판이 2.9cm 주저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됐는데요. YTN이 당시 촬영한 사진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미 날이 밝은 뒤인 것으로도 보이는데 단차가 생긴 구조물을 고정하기 위한 전도 방지 플레이트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회색 콘크리트 상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확연히 내려앉아 있습니다. 줄자를 보면 29mm 단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26일 새벽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상판 일부가 주저앉았을 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상판 치마가 발생한 직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에서 2시 30분까지 S9 경간 슬라브 절단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슬라브 절단 작업 중 슬라브가 2.9cm 단차가 서울시는 슬라브 처짐 현상을 발견한 뒤 절단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치마량을 시간별로 측정한 결과 추가 변형은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 업체에 조사를 의뢰하고 전도 방지를 위한 플레이트 설치로 처짐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이후 양방향에 크레인을 설치해 일종의 보인 거더에 연결한 뒤 절단 작업을 진행하고 구조물을 절반씩 나눠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후 단차가 발생한 부분에 플레이트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공사 중지를 감리 책임감리가 명령을 하고 추가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더와 거더 사이를 연결하는 플레이트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상판에서 치마 현상이 발견됐던 건 새벽 2시 반. 촬영 당시는 이미 날이 밝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사진 속에 플레이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때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문제라고 말합니다. 플레이트는 단차가 발생한 상판 양측을 고정해 쓰러지는 걸 막아주는 장치로 이상 징후가 발견된 뒤 곧바로 설치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고되기 전까지 이 플레이트를 갖다가 설치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 거더가 힘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분산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플레이트 자체도 늦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성이 더 가중됐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사고 방지 대책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서울시가 이상 징후 발견 뒤 보고했던 안전조치 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앞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필요한 물증 확보에 나선 건데 앞으로 남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이 열리자 파란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시공사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같은 시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물에 들어섭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저항이나 증거인멸 정황 이런 것도 있었나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50여 명을 투입해 모두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는 물론 하청업체와 현장 사무소도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 3가지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와 안전점검 기록 등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전격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앞서 서울시로부터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와 안전수칙이 기재된 계획서, 공사와 관련한 입찰과 발주 계약서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확보한 증거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에는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명 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검찰도 수사에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시공사 등이 안전주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남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두고 철거 작업을 쪼개서 한 것이 붕괴 가능성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와 코레일의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작업 시간이 심야 3시간 정도로 제한됐다는 입장인데 코레일은 철로가 지나는 구간이라 어쩔 수 없었고 더구나 심야 작업은 서울시가 먼저 제안했다고 맞섰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안정성 미달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던 서소문 고가차도는 지난해 9월, 10개월 뒤인 올해 7월 완료를 목표로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사고가 난 구간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석 달 가까이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붕괴 사고 후 긴급 철거에는 15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신속하게 철거할 수는 없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앞서 철거 공사 관련 설계에만 38개월가량이 소요됐다며 협의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주장했습니다. 철도 보호지구였던 사고 지점을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 공사 관련 의견을 제출하는 코레일과의 협의가 쉽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철도가 없는 구간은 24시간 작업을 했지만 철도가 통과하는 사고 지점의 경우 작업 시간이 심야로 제한된 탓에 공사 시간이 부족했다고도 말했습니다. 24시간 어쨌든 작업을 해서 신속하게 철거하는 것을 요청을 드린 바가 있고요. 철도 코레일이라든지 이쪽의 협의 결과는 하루에 3시간 정도의 그 작업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다라는 답을 얻어서 그러자 코레일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선 사고 지점은 차량 정비기지로 이동하는 핵심 구간이라 장시간 차단할 경우 전국적인 열차 운행 차질로 국민 불편이 우려돼 주간 공사는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설명인데 철거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해 서울시가 먼저 야간 작업을 제안했다는 게 코레일 측 주장입니다. 이상 징후 발견 이후 열차가 통제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붕괴 사고 당일 작업 책임자가 서울역에 작업 완료를 통보하면서 단차 발생 여부는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붕괴 위험이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와 코레일 양측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오늘은 사전투표 이틀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남 완도군 유세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진도와 장흥, 순천을 차례로 거친 뒤 경남으로 넘어가 재윤경 경남 하동 군수를 지원합니다. 닷새 연속 호남에 공을 들인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서산과 태안, 공주, 부여, 청양 등 충남을 두루 훑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전북으로 넘어와 박지원, 군산 김제 부안일 국회의원 후보 등을 지원 사격하고 지역구인 익산에서 도보 유세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원도 춘천과 경기도 광주를 잇따라 방문해 유세 지원을 이어갑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강원도
춘천 동서고속철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뒤 이어 춘천 공지천 사거리에서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 3시에는 경기도 광주로 이동해 집중 유세를 벌이며 표심 공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어제 전국 투표율은 11.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보다는 낮았지만 역대 지방선거 첫날로는 최고치였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투표소 바깥으로 길게 늘어진 줄이 건물 안 계단까지 이어집니다. 인쇄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투표지 꾸러미를 받아든 유권자들은 신중하게 지역 일꾼을 고릅니다. 저희는 일단 아이가 2명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정책을 내시는 분들을 좀 유심히 봤고요. 그런 분들을 투표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전국에서 유권자 518만 명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율은 11.6%. 지난해 대선 첫날보다 낮았지만 4년 전 지방선거보다 1.42%포인트 넘게 늘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잠시 여기 전주에 들릴 일이 있어서 오는 길에 바로 관에 투표를 했고 지역별 투표일기는 엇갈렸습니다. 전남이 22.31%로 첫날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전북과 강원, 광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본투표 선호가 강한 대구 지역 투표율은 9.0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서울은 11.22%였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을 골랐습니다. 네, 그 소외된 국민이나 그런 현장에 직접 찾아갈 수 있고 그런 진취적인 그런 분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네. 통상 사전투표 첫날보다 이틀째가 더 높고 마침 주말인 만큼 최종 투표율은 20%대 중반을 넘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사전투표,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가운데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최대 변수는 투표율입니다. 여야는 지지층을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건 물론 중도층을 잡기 위해 공을 들였는데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권자 관심도가 낮습니다. 역대 평균 투표율은 55.5%, 60% 벽이 견고하게만 느껴집니다. 요즘에 잘 안 보고 있어. 그냥 관심이 별로 없어갖고. 막 도지사나 이런 분들은 사실 잘 모르긴 하거든요.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 아니신 분들도 있어서. 하지만 이번 6.3 지방선거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 이후 꼭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정치적 의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처럼 여권에 유리한 구도가 재현될 거라는 전망이 대세입니다. 충청도도 거의 다 민주당이 가져갈 것 같다라는 거고 부울경이 핵심인데 그래서 울산은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경남이나 부산도 민주당이 해볼 만하다. 다만 민주당이 우세할 거라는 관측이 오히려 투표율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권 지지층은 승리를 낙관하며 투표 참여 동력이 다소 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보수층은 패배의식 속에 투표를 일찌감치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내란 청산 슬로건을 외치는 동시에 연일 접전이라며 지지층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보수가 결집하는 것처럼 이제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까? 선거가 잘못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일 난다. 국민의힘은 독주를 막아달라 정권 견제론으로 보수 집토끼 표심을 파고드는 동시에 중도층을 겨냥해 평범한 일상과 자유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우리 국민들 커피 한 잔 선택할 자유까지 빼앗길 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공포 정치입니다. 지지층 결집이든 무당층 표심이든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이기는 게 선거입니다. 여론조사가 아무리 기울어진 듯 보여도 투표소 문을 여는 유권자 수가 부족하다면 판세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도장이 잘 찍히지 않는다면서 기표가 된 투표지를 가지고 기표소를 잠시 나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야당은 유권자 누구도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엄중한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는데 여당은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위해 일부 참모진과 함께 온 겁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정당을 상징하지 않는 회색 넥타이를 메고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기표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봉인되지 않은 투표지를 가지고 나와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그랗게 다 완전하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다같이 괜찮나요? 무효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기표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 이를 물은 건데 이미 기표가 된 투표지를 들고 나온 장면이 노출된 겁니다. 투표에 문제가 없다는 관리관의 답변에 투표는 순조롭게 마쳤는데 국민의힘은 곧바로 이 행동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유권자는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고 이는 무효표로 처리돼야 한다며 청와대와 선관위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전 국민에게 노출한 행위는 노골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치밀하고 비열한 민주당은 해프닝에 불과한데 국민의힘이 억지 주장을 한다며 방어막을 쳤고 선관위 역시 관리관이 투표 내용을 보지 못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또한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기표 관련 질문을 하는 건 선거법상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대통령의 행동이 야당의 공세 대상이 된 건데 과열 양상으로 흐르는 선거 막판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 선거에선 오세훈 후보 캠프의 댓글팀 운영 의혹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논란을 일축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서소문 붕괴 사건을 고리로 관권 선거를 벌인다고 반격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서울시장 후보들은 일제히 투표장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독재로 가느냐 갈림길에 있습니다. 암흑기를 극복하자 서울을 지키는 선거다. 날선 신경전 뒤 두 사람 모두 종일 서울 곳곳을 누비는 현장 밀착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강북구에서 출발한 정원호 후보, 성북구와 마포구, 종로구까지 훑으며 강북벨트 공략에 힘을 쏟았습니다. 시장을 바꿔주십시오. 누구로 바꿔야 합니까? 도봉에서 유세를 시작한 오세훈 후보는 연세대, 경희대 등 대학가를 방문한 뒤 송파구에서 일정을 끝내는 서울 한바퀴 동선을 택했습니다. 서울시에 시작된 변화를 압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오세훈. 여러분 주변에 상품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유세장 밖에선 상대를 향한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안전사고 오세훈 책임론에 이어 오 후보 캠프가 댓글팀을 꾸렸다는 언론 보도를 고리로 경찰 고발까지 진행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번 선거에도 댓글 여론전이 기획 실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알고도 묵인한 것입니까? 오 후보 측은 무리한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는데 대신 서소문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에 서울시청 압수수색을 이 대통령의 오세훈 죽이기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권력을 휘두르며 아무리 발악해보아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처절한 심판을 받아 반드시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힘은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가 TV 토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원호 후보가 토론에서 선전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추가 진행에는 선을 긋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노쇼 사기나 투자 리딩방 사기를 당해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송금했더라도 사기 계좌의 인출을 막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급정지 제도의 적용 대상이 15년째 보이스피싱에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하는 사기 수법을 법이 따라가지 못해 피해 구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학기자재 사업을 하는 A씨는 최근 대학병원 관계자를 사칭한 이른바 노쇼 사기로 8천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돈을 찾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A씨에게 경찰은 사기 계좌의 지급 정지를 신청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빨리 경찰관 분께서 이제 지급 정지를 이제 요청하라고 하셔갖고 전화를 했다. 범인들이 피해금을 해외나 다른 계좌로 빼돌리기 전에 계좌를 막아두라는 거였는데 은행의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현행법상 노쇼 사기 피해는 지급 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좌 동결을 거절한 겁니다.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분류가 안 되고 개인 간 사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은행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줄 수가 없다. 실제로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상 지급 정지 제도는 적용 대상이 보이스피싱에 한정돼 있습니다. 개인 간 상거래 분쟁에 제도가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관련 법이 제자리 걸음하는 사이 노쇼 사기와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가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사칭범에 속아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보냈더라도 지급 정지를 거부당하는 이유입니다. 9천 얼마 정도. 신속하게 어떤 조치를 했다면은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힘들다고.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은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범죄 수익 유출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채팅이나 짧은 영상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문해력이 뚝 떨어졌다는 우려가 큽니다. 스마트폰 자판 대신 엽서 위에 손글씨를 꾹꾹 눌러 담으며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과 따뜻한 인성까지 배우는 학교 현장이 있는데요.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점심시간을 맞은 학생들이 335 건물 밖으로 나와 편지 쓰기에 한창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과 선생님께 전하고 싶은 마음을 엽서 위에 한 글자씩 꾹꾹 눌러 담습니다. 작년에 가신쌤도 너무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짧지만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행사라 생각하고 지금 계신 쌤한테도 제 작은 마음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울산시 교육청과 부산지방우정청이 함께 마련한 편지 쓰기 프로젝트 몽글몽글한 인성교실의 일환으로 펼쳐진 마음을 전하는 엽서 쓰기 교실입니다. 울산교육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지방우정청과 함께 마음을 전하는 엽서 쓰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000부의 엽서를 47곳개 학교에 전달하여 학교별 특색 있는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이 편지 쓰기를 통해 문해력과 언어적 표현 능력,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프로젝트. 지난해부터 울산 지역 초중고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39곳이었던 신청학교는 올해 54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획일화된 편지 쓰기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별 특색에 맞춰 운영되면서 학생 자치회가 직접 야외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등 학생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무슨 행사를 하면 즐길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고 또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행사들을 할 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속에 깊은 이야기나 감사를 전하고 또 직접 글로 표현하고 학생회가 이걸 편지를 직접 붙임으로써 따뜻한 소통에 그리고 또 존중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교육청의 진로교육과도 연계해 운영될 예정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에 직접 편지를 써보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또 전문 강사가 출강하는 편지 쓰기 교육과 학생의 심리적 고민을 담은 편지를 받아 답장해주는 옹기 우편함 등 다양한 편지 쓰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타인에게 전할 수 있는 전통적인 수단인 편지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문해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은퇴 이후 인생 2막을 맞이한 중장년층에게 배움은 새로운 활력소가 되곤 하는데요. 제주에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익혀 생활 속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보고 자산 관리부터 인문학까지 함께 배우는 특별한 인생학교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평생교육 장학진흥원이 운영하는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수강생들이 자동 자수기를 이용해 자신만이 만든 도안을 에코백에 새겨넣고 있습니다. 기계가 도안을 따라 정교하게 자수를 놓자 수강생들은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며 과정을 지켜봅니다. 법률 상식, 세금, 부동산, 또 이런 자수 같은 우리가 체험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거, 또 힐링하는 그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머그컵 제작 실습에서는 자신들만의 그림이나 이미지를 컵에 새겨 넣으며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생활 속에서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외부 강사님들 오셔서 하시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교수님들이 재밌게 강의를 잘해주시고 훨씬 그 수업 내용도 너무 좋고. 제주 평생교육 장학진흥원이 운영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인생학교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건강과 재무, 인문학 등 인생 전환기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홈페이지에 올리면요, 거의 대부분 교육과정이 1시간 이내로 마감하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촬영이나 편집실도 새롭게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생활 속에서 직접 활용하며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새로운 활력을 얻는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말 아침입니다.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말도 나들이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말 고속도로 교통량은 양일 모두 평소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토요일인 오늘 지방 방향 최대 정체 시 서울부터 대전까지는 2시간 50분,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이동 계획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고 지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 북상주 나들목 부근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발생해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사고 처리 한창 이어지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2km 구간 안에 꽉 막힌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주의 운전해 주셔야겠고요. 사고 지점만 제외한다면 현재 전 노선에서 아직은 대체로 여유로운 흐름인데요. 1번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 이동 오전 10시경 가장 어려워질 텐데 특히 경기권에선 보고 계신 오산부터 남사준이 사이, 충청권에선 북천안부터 목천 사이 지날 때 많이 답답하겠고요. 경부선은 잠시 후 오전 7시부터 신탄진부터 한남 사이로 버스 전용 차로제 운영되니까 양방향 1차로는 비워두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오전 11시경 최대 운접을 보이겠고요. 서창과 둔대 그리고 용인 등 경기권의 정체가 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점차 순산터널 부근에서 평균 속도 내려갑니다. 전방 주시 철저히 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나다윤이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은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은 28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기온은 서울이 16도를 보이는 등 아침 공기는 선선하니까요. 큰 일교차에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햇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게 오르겠습니다. 볕을 찾아낼 수 있는 모자나 양산을 챙기면 도움이 되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어지는 만큼 오존 생성이 활발한 차도에서는 멀리 떨어져 걷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6도, 대전 14.1도, 대구는 16.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 28도, 광주 29도, 대전 30도, 대구는 32도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위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